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저랑 FM하고 MA 여행을 떠나는데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잘못 가르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습을 하면 더 좋은데 예습이 안 되면 반드시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을 안 하면 재주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것을 FM을 처음 보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MA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특히 그러니까 용어도 다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복습은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용변 재주가 없어요. 합격하고 잊어먹는 건 관계없어요. 합격하고 인정. 자, 이제 각서로고 들어갑니다. 첫 페이지는 제 간략하게 양력이 있어요. 양력인데 저는 장점이 자격증이 여기 말고도 잡다한 게 많아요. 올해는 또 시험을 봤어요. 그냥 심심해서 또 하나 시험 봤어. 이제 10월 4일날 발표를 하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나면 이렇게 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보면 총 7챕터로 돼 있어요. 총 7챕터로 돼 있는데, 물론 서론 같은 거는 뭐 이렇게, 근데 서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타임 밸류 오브 머니 이런 걸 하는 건데, 서론을 빼고 2, 3, 4, 5, 6, 7에 중에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2장하고 4장하고 5장하고 7장이에요. 특히 7장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래요.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시하는 부분이 챕터 3 정도예요. 그리고 챕터 6은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간단하기 때문에 한 문제 나와. 그래서 한 15문제 내외를 나오는데 주로 굉장히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는 지문이 짧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없어.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이코노믹스 뭐 이런 건 전부 다 지문이 짧다고. 근데 MA는 길어요. 시간이 부족해. 웬만한 분들은 1분 3초 안에 그걸 풀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런 데서 세이브를 많이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책에 있는 이그젠플이나 문제는 거의 99%가 기출문제예요. 언제 나왔든 다 기출문제라고. 그러니까 이런 형도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보면 쭉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나온지 딱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8주에 걸쳐서는 FM을 끝냅니다. FM 끝내고 다음에 MA를 해요. 왜냐하면 한 번은 FM, 한 번은 MA 했더니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당분간은 끝날 때까지 뭐예요? FM 책만 갖고 오세요. 오케이? 대답을 안 하시네. 네. 자, 제가 책을 2달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개정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책도 글씨도 작게 했어요. 페이지 수를 작게 하기 위해서. 자, 1페이지 갑니다. 서론.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의의가 나오는데 이건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 되는데 한마디로 제가 정의하면 이런 거예요. 돈을 싸게 빌려서 비싸게 운영해서 돈을 많이 남겨서 회사가 더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의 의의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싸게 빌려서 비싸게 운영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무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놀부가 되는 거예요.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줄 돈은 늦게 주고. 예?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그것이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의 의의인데 두 번째 그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의 디시전 또는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의 기능, 펑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 5가지가 나와요. 근데 용어를 잘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기본 용어이기 때문에. 첫 번째, 파이낸싱. 파이낸싱은 뭘까요? 오퍼레이션과 인베스트먼트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금을 조달하는데 우리가 회계에서 뭘 배우냐면 BS를 배웠어요. 여기 BS 보면 여기 크레딧이 뭐냐면 데트하고 에쿼티잖아요. 이게 뭐냐면 파이낸싱이에요. 이게 파이낸싱. 조달이라고, 조달.
부채로 조달하느냐, 자본으로 조달하느냐. 이게 파이낸싱 하는 걸. 그러니까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는 이 파이낸셜 쪽에, 파이낸싱에 더 포커스를 둔다고. 그러면 이게 조달해서, 가만히 있을까요? 어떨까요? 운영하죠. 운영하는데 이거를 단기로 운용할 수도 있고 장기로 운용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커런 에셋, 넌 커런 에셋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기로 하는 걸 이걸 보통 뭐냐면 오퍼레이션에 운용한다.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인베스먼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 하냐면 에셋이라고 해요. 에셋. 이거는 데트 앤 에쿼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거가 좀 약간 달라요. 재무관리,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에서는 이 데트를 뭐라고 하냐면 익스터널 캐피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부 자본, 외부에서 빌려온 자본, 그래. 외부 자본. 그러면 이건 뭐랄까요? 에쿼티는 인터널 캐피탈 이렇게 하죠. 내부 자본. 이 내부 자본은 주주가 출자한 거 이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회사가 장사해서 돈이 남으면 넷인컴이 생기면 이것이 리테인드 어닝으로 계속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그래서 내부 자본.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서는 캐피탈 오면 뭘 말해요? 요걸 캐피탈이잖아요. 근데 재무관에서는 토탈 캐피탈이라는 걸 쓴다고. 토탈 캐피탈이면 이건 무슨 말하고 같냐면 이거는 에셋하고 같아요. 토탈 캐피탈 이퀄 토탈 에셋하고 같다고. 오케이? 용어가 다르니까. 오케이. 용어를 알아야지, 용어를. 토탈 캐피탈. 왜? 외부 자본, 내부 자본 해서 이거는 토탈 캐피탈이니까. 이게 용어를 명확하게 컨셉, 데피니션을 해야지. 그리고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알아둘 게 있는데 용어가 여기 데트는 라이빌티는 뭐로 또 나누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커런 라이빌티, 넌 커런 라이빌티 이렇게 나누지죠. 오케이?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구에서 커런 에셋에서 커런 라이빌티, 커런 에셋에서 커런 라이빌티 차감한 걸 우리는 넷 워킹 캐피탈 이렇게. 이건 정의예요. 정의니까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어야 돼. 달 얘기면 이거를 넷 워킹 캐피탈 이렇게 얘기한다고. 넷 워킹 캐피탈. 순운전 자본 이렇게 순운전 자본.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이거를 넷 워킹 캐피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뭉뚱그려서 이걸 생략하게 돼. 근데 정확한 표현은 넷 워킹 캐피탈이에요. 그럼 우리가 챕터 4가 뭐예요? 챕터 4가 워킹 캐피탈 매니지먼트거든요. 워킹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그럼 뭐에 관련된 걸까? 워킹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챕터 4는 요거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커런 에셋과 커런 라이애빌리티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워킹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챕터 4가. 챕터 4가 보면. 오케이? 그리고 이쪽에 파이낸싱이 되는 거는 이쪽에 파이낸싱이 되는 건 챕터 뭐가 되냐면 챕터 5가 되는 거야. 챕터 5. 어떻게 조달하느냐? 부채로 조달할 거냐? 주식으로 받아서 조달할 거냐? 그게 보는 게 챕터 5예요. 챕터 5. 그 다음에 이 조달했으면 이거를 그냥 전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투자하는데 그냥 예금해 놓을까요? 주로 어떨까? 뭐 장기 공장을 짓는다든지 또 남으면 장기 채권을 산다든지 그렇겠잖아요. 또 물론 현금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걸 대부분이 여기다가 넌 커런 에셋. 우리가 보통 이걸 뭐예요? 고정자산 이런 거예요. 고정자산. 옛날 표현하면. 여기다가 투자를 하는 걸 갖다가 배우는 것이 거기 챕터 몇 번이냐면 챕터 7이에요. 챕터 7이 캐피탈 버지팅이라는 거예요. 캐피탈 버지팅은 자본을 어떻게 할당하냐 그런 거예요. 자본 예산이에요. 자본 예산. 그러니까 이거 챕터 7이라고. 챕터 7. 이것이 챕터 5. 이것이 챕터 4.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캐피탈 스트럭처. 스트럭처가 뭡니까?
스트럭처는 구조 아니에요, 구조. 구조인데 뭐에 대한 구조냐? 이게 조달했는데 사장 입장에서는 어떤 게 관심 있을까요? 요거를 부채로 조달할 거냐? 주식을 받아서 조달할 거냐? 요거의 구조를 갖고 나눈 것이 캐피탈 스트럭처. 외부 자본하고 내부 자본의 구조. 요거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요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왜 중요할까? 요거가 여러분 아직 안 배웠지만 부채가 비용이 조달 비용이 비쌀까요? 주식이 조달 비용이 비쌀까? 예?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 비싸면 위험하면 대가를 더 많이 줘야 되고 안전하면 적게 주겠지. 예? 예금 오면 이자 많이 줘요? 안 주죠. 근데 벤처 투자하면 엄청 주지. 주지 않으면 누가 거기다 하겠어.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단기로 1년 빌려주는 거랑 이거 채권은 만기가 있죠. 주식은 만기가 있어 없어? 만기가 없어. 만기가 없는 걸 빌려주면 어떤 게 더 위험할까? 주식이 위험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험하니까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공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명확해야 돼요. 뭐예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 위험한 건 더 대가를 많이 치러야 되고 안전한 건 대가를 더 많이 받으면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뭐예요? 광고 선제 확정 수익률 10% 보장. 그건 사기지 대부분. 그거 사기인 거예요. 예? 혹시 배우자가 아주 학벌도 좋고 돈도 많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이렇게 다음은 그건 저거 돼? 그거 대부분 사기꾼이지. 사기꾼이라고. 아니 그거 당연히 사기꾼이지. 그걸 바라는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나중에 사기당하고 나서 내가 뭐 억울하면 그거 사기지 대부분. 그렇게 되지가 않아 세상.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4번 워킹 캐피탈은 거기 쇼텀 커런 에셋하고 커런 라이빌리티. 네? 커런 라이빌리티. 용어를 명확히 알아두세요. 네트워킹 캐피탈. 그 다음에 5번째 디비던드 팔러시. 이거 배당 정책이라는 건데 배당 정책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회사가 장사를 하면 뭘 작성하면 수익이 나잖아요. 수익이 나면 최종적으로 쭉쭉 나와서 이게 넷인컴이 나온다고. 넷인컴. 넷인컴은 비포 텍스예요? 애프터 텍스예요? 애프터 텍스죠. 이러면 이걸 넷인컴이 나면 이걸 쪼개야 돼. 쪼개야 되는데 어떻게 쪼개야 될까? 이걸 내부에 누보고 나중에 이거 배당한 거로 쪼개야 된다고. 이거를 디비던드 팔러시라고 그래요. 이익 난 거 중에서 주주들한테 얼마를 배당해주고 얼마를 회사에다 내부해주고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이건 이건희 회장이나 이런 정몽 회장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 왜?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걸 더 먼저 결정할까? 배당부터 먼저 할까? 유보부터 먼저 할까? 그렇죠. 왜 그래요? 자기가 내년도에 투자할 자금이 많으면 그것부터 미리 챙겨놓고 나서 나머지를 배당해 주지. 우리나라는 투자할 것도 없는데 다 갖고 있어. 그게 나쁜 사람들이지. 외국에서 볼 때는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주 친화적인데 주주 친화적이도 아니야. 어?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장사는 잘하는데 저거 야리꾸리해. 그래서 주가가 안 올라가. 미국에 같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주식은 누가 투자할까요? 은퇴하는 사람이 많이 투자해. 투자해서 배당을 받는 걸로 생활하려고. 근데 우리나라는 배당해주지도 않아. 지 돈도 아닌데. 예? 그걸 한 6% 갖고 있고 15% 갖고도 지가 다 휘둘러. 그거 안 되지. 무슨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진짜 악질이지. 제가 보기엔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주가가 안 오르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배당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배당 정책이. 배당 정책이. 근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시는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1번, 2번, 4번이 중시역이에요. 중시역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반가로 2번은 여러분들이 용어를 명확하게 개념을 알아놓으세요. 혹시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런 게 없지만 이게 공부하다가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가는 수도 있잖아요. 제가 뭐 다 이해시켜주면 되겠지만 시간이 그렇으니까. 그러면 직장에 다해서 인터넷 보더라도 이런 걸 한 번씩 쳐보세요. 캐피탈 스트럭처, 캐피탈 버지팅. 그러면 내용이 쭉 나왔어요. 요새는 워낙 잘 돼 있어. 그러면 이해가 팍 나오지. 예? 그때 쉬는 시간에 담배 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그렇게 하라고. 직장 학생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면 시간이 훨씬 더 공부가 다 됐지 뭐. 책 넣어놓고 하면 싫어하지만 그거 뭐 자기가 찾는데 캐피탈 스트럭처 찾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 누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거고. 자, 재무상태표 2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4번에 넷 인컴과 캐시프로예요. 회계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초이스를 할 수 있어요. 감가상각 같아도 정해법이냐 정의법이냐. 재고자산 평가 방법도 라이포냐 파이포냐. 그러니까 회사에 똑같은 회사가 회계 정책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다를까 다를까. 다르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재무관리에서는 넷 인컴을 쓰는 게 아니고 뭘 쓰냐면 캐시프로를 쓰는 거예요. 캐시프로. 그러면 이건 뭐 여러분들 혹시 배우다가 이건 좀 약간 부족한데 그런 거는 나중에 전체 과목을 다 듣고 나면 쫙 왁구가 맞춰져. 왜냐면 캐시프로는 어드밴스 가면 또 이것만 갖고도 공부를 하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이런 거 그냥 외우는 게 좋지. 여기서 캐시프로 갖다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 어려운 것도 없어. 자, 보세요. 왜 넷인컴 대신에 캐시프로를 쓰냐면, 자, 어느 회사가 레버뉴, 헤어컷 장사. 이 회사는 다른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레버뉴예요. 네? 레버뉴인데 여기 A가 1,000이고 B도 1,000을 똑같이 벌었어. 근데 감가상각만 해요. 감가상각. 예? 자기 혼자 하는데 감가상각. 감가상각 하는데 여기 디프리시에이션이 여기는 400이 일어나고 여기는 200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적인데. 그러면 넷인컴은 얼마 될까요? 세금도 없어. 세금이 없다 그러면 넷인컴은 600, 여기 800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있어.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 그리고 또 이익이, 지금 여기는 간단하겠지만 이익이, 여러분, 세일즈도 이익이고, 오퍼레이팅 인컴도 이익이고, 넷 인컴도 이익이잖아. 어떤 게 이익이 찍는지 몰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회계에서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1월 2일 날에서 1월 1일에서 이익이 10억 난 거랑 12월 31일 날 이익이 10억 난 거랑 회계에서 어떻게 해? 똑같이 차등을 안 주죠. 그래서 똑같이 20억을 한다고. 근데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1월 1일 날 건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야 된다는 게 재무관리, 경제학적인 입장이에요. 약간 더 들어가면 이 회계에서는 돈이 직접 나간 거나 이런 걸 측정한다고. 익스플리시트라고 그러는데 임플리시트는 측정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 자기 인건비는 회계에서는 측정한다 안 한다.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 나가지 않았으니까. 근데 경제학자들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그러지. 또 자기가 출자한 돈에 대해서 비용을 커버 안 해. 왜? 자기가 출자금에 대해서는 비용을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이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무관리에서는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캐시프로를 써야 된다. 그럼 캐시프로를 쓰면 어떻게 하냐. 캐시프로라는 건 거기 있다 보면 넷 인컴에서 여기서 이거 돈이 나갔나 안 나가나. 디프리시에이션은 회계상에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비용을 안분은 엘로케이션 하는 거지 이게 돈이 나간 게 아니라고. 이게 돈이 안 나갔으니까 어떻게 될까? 이익은. 둘 다 천천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캐시프로는 넷 인컴에다 뭘 더해야 되냐면 여기 돈이 안 나간 비자금 비용을 갖다 더해줘야 된다고. 그 박스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A번은 넷 인컴이 600에다가 400 하니까 1000이고 B는 800에다가 200 하니까 1000이죠. 자, 이걸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어요? 이걸로 하는 게 더 정확하겠냐, 이게. 그러니까 캐시프로로 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 나중에 보면 재무관리는 타임 밸류 머니에서 전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걸 더 쓰겠다고요? 넷 인컴은 안 쓰고 캐시프로를 쓴다, 이게. 캐시프로.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런 거는 몰라도 돼. 그냥 어떻게 돼? 그거만 달달달 외우라고. 박스에 있는 거는. 이건 이해는 하고 하지만, 전 이해 안 해도 돼. 제가 다 이해할 거 어떻게 풀어, 예를 들면. 이해하면 되고. 네? 안 되면 외워. 알겠어요? 이해 가면 되고, 안 되면 그게 뭐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제가. 다 이해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뒤에 가서 보면, 뒤에 7장에서 또 배우는데, 이걸 또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건 어떻게, 넷인컴을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넷인컴은 캐시프로에서 디프리시에이션 차감한 거죠? 이걸 이양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이양시키면. 그게 그 박스예요.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회사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익을 프라핏 맥시마이제이션, 이익 극대화예요. 이익 극대화. 세후. 그런데 그것은 옛날에 목표가 그랬어. 옛날 재무관리 목표가. 근데 최근에 재무관리 목표는 그 세 번째, 쉐어홀더의 웰스 맥시마이제이션, 부의 극대화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재무관리에서 말하는 캐시플로를 측정한 부의 극대화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익이 극대화하는 건 당연히 총 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면 그것이 개당 이익이죠. 주당 이익이 되는 거죠. 주당 이익. 주당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랑 마찬가지. 거기 세 번째에 나오는 마켓 캐피탈라이제이션에 대한 거에다가 밑줄 그어놓았어요. 그게 뭐지? 시가총액이에요. 시가총액. 2018년도에 마켓 캐피탈라이제이션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시험이 나왔는데 2018년도에 릴리스 퀘션에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에코티에 커먼스탁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커먼스탁. 여기 만약에 만주인데 지금 액면가격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럼 이건 얼마로 표시될까 여기? 1,000,000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1억. 예? 1억 이렇게 표시된다고. 근데 이거 지금 시가는 지금 시장에서 시가는 프라이스는 이게 만약 20,000원이다. 그러면 이 회사에 지금 액면가를 기준으로 한 커먼스탁은 1억이지만 시가총액은 얼마다? 만주 곱하기 20,000원이니까 2억이 마켓 캐피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켓 캐피탈은 뭐냐면 시가총액이에요. 시가총액을 어떻게 해다? 발행 주식 총수에다가 주가를 곱하면 그것이 시가총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다 써놔요. 발행 주식 곱하기 시장 가격, 시가, 프라이스 하면 그것이 마켓 캐피탈라이제이션이에요. 그럼 뭐 그 용어만 알면 그 문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질문. 빠른가요? 따라올 수 있겠어요? 제가 좀 발음이 좀 정확하지 못해요. 그럼 태생이 그런데 바꾸려도 잘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재무관리에서 중요한 용어가 당연하지만 인터레스트 레이트예요. 자, 여기서 자금을 차입한 거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차입한 거에 대한 대가가 인터레스트예요. 인터레스트. 자본, 주주에서 대가가 뭐예요? 주주의 대가가 이거는 배당이에요. 디비던드. 디비던드와 인터레스트는 뭐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채권자한테 주는 건 이자, 주주한테 주는 건 배당. 그런데 이거 두 개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뭘까? 이자와 배당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이자와 배당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여기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여기에 이자 비용, 인터레스트 익스펜스는 이자 비용은 여기 포함된다고. 비용으로. 이자 비용에 포함돼. 근데 배당은 어디서 나가? 넷 인컴에서 나가는 거라고. 넷 인컴.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제가 LG의 옛날 회장님 구자경 씨인가 무슨 분이 있는데 구범 어떤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양학선이한테 5억 주잖아요. 근데 신문에 뭐냐면 사위로 줬다. 그러면 그냥 지 알돈을 순전히 준 거야. 근데 만약에 LG 회사에서 줬다. 그럼 5억은 비용 처리면 만약에 세율이 50%라면 5억 줬지만 실제로는 2억 5천만 부담한 거지. 그만큼 세금을 적게 냈으니까.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야. 그래서 회사를 차릴 때 돈이 있어도 빌려서 해. 빌려서 하면 이자는 비용 처리되니까. 근데 100% 자기 돈을 하면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오케이? 그래서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차이 나.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3페이지에 보시면 그 3페이지에 이자와 디비던드의 차이가 있는데 이자와 디비던드는 채권자한테 주는 게 이자고 디비던드는 주주한테 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텍스 이펙트가 있는 거예요. 비용은 이자는 비용 처리 때문에 그만큼 법인세를 적게 낸다고. 근데 디비던드는 법인세에 적게 내는 효과가 없어. 왜? 여기서 알짜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 거기 보시면 월화 계산은 이자는 만약에 1월 1일 날 빌리면 1년치를 다 주지. 7월 1일 날 빌리면 1년치 다 줄까요? 반년치만 주지. 근데 배당은
만약 배당 기준이 12월 20일이다. 그러면 12월 18일 사서 요때만 주식 갖고 있으면 1년치 다 줘. 월화 계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컨셉 중요해요. 나중에 회계할 때 중요하다. 회계할 때. 배당은 그때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 1년치 배당을 다 준다고. 근데 이자는 12월 1일 날 빌렸으면 한 달치만 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산 기준에 디비던드는 여기 당연히 이자 보면 여기 보면 주식의 액면 금액 요거에 대해서 배당 준다고. 요거에 대해서. 요거 시가하고는 의미가 있다 없다. 배당 줄 때는 시가는 전혀 관계없어. 이 커먼 스탁에 써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액면가를 기준으로 주는 거야. 오케이? 그 중요해. 컨셉 중요해. 그거. 회계할 때 중요해. 이거를 또 그 어드밴스 가서 또 말씀드리는데 그때 잘 설명을 할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거기 당구장 표시했잖아. 당구장 표시. 이펙티브 인터레스트 코스트. 실질 이자 비용은 만약에 이자 비용이 10%인데 텍스가 40%다. 그러면 이건 몇 퍼센트 빌린 거랑 똑같냐면 곱하기 1-0.4니까 이게 얼마예요? 6%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텍스 이펙트야. 그 공식을 뒤에 가서 6장 배울 때 공부하겠지만 미리 암기해 놓으면 더 편하겠지. 인터레스트 레이트 곱하기 1 마이너스 텍스 레이트.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이거 자체가 시험 문제나.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 뒤에 가서 제가 설명 드릴 거예요. 다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하자고. 근데 외울 수 있는 건 다 외워요. 너무 뭐 원리를 따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나중에 설명할 때 설명하니까. 그 다음에 혹시 참고적으로 보면 우리가 1%는 100분의 1을 1%로 그러죠. 100분의 1%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금리는 금액을 우리는 뭐 100만 원, 1000만 원 빌리지만 뭐 큰 기업들은 1조 이렇게 빌린다고. 그럼 1%, 2% 이렇게 나누면 너무 1% 5% 빌려줄래? 6% 빌려. 그러면 안 되겠지. 5.25, 5.35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단위가 또 세분해야 한다고. 단위가 세분하니까 또 그걸 표시하는 단어가 필요하지. 그래서 나온 게 베이시스 포인트예요. BP라고 하는데 베이시스 포인트는 뭐다? 10,000분의 1이야. 10,000분의 1. 10,000분의 1을 1 BP라고 그래. 그러니까 1%는 뭐랑 똑같다? 100 BP랑 같다. 어? 1%는 100 BP랑 같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려면 되겠지. 10,000분비에 100분비가 아니고. 거기 써 있죠? 그대로 써 있어요. 거기 밑줄 그으면 돼요. 다 쓸 필요 없어. 오케이. 그 박스하고 그 뭐 중요한 거예요. 그 박스하고 그 밑에 있는 거 중요한 거. 자, 다시 2페이지 봅니다. 그래서 이자는 돈을 빌린 거에 대한 대가고 배당은 출자한 사람에 대한 대가가 배당이에요. 디비던드예요. 자, 그러면 금리의 종류는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어. 고정금리는 한 번 6%면 만기까지 6% 가는 게 고정금리. 변동금리는 시장금리 올라가면 금리가 점점 올라가고 내려가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요새는 금리가 점점 올라간다 그러면 변동금리가 좋을까 고정금리가 좋을까? 차입자 입장에서는. 고정금리가 좋겠지. 점점 올라가는데 지금 5% 6% 올라가는데 6% 가면 6% 주는 건 변동금리잖아요. 그럼 높아지지. 네? 자, 그래서 픽스드 레이트, 베리어블 레이트 그건 간적이고 2번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양념이에요. 프라임 레이트, 라이보 이런 용어가 있는데 여러분 CNN 뉴스를 보면 프라임 레이트가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잘 보면. 거기 CNN 뉴스를 보면 거기 보면 경제 뉴스를 센스 뭐예요? 달러 앤 센스 이렇게 나오나요? 잘 보시면 그 센스가 센트의 약자거든. 어쨌든 그 프라임 레이트는 뭐냐면 그 정의가 뭐냐면 미국에서 은행에서 빌려주는 금리인데 당연히 어떤 사람이냐면 중소기업일까 우량 대기업일까? 우량 대기업에 빌려줄 때 적용되는 금리를 프라임 레이트라고 해요. 우량 대기업.信用도가 높은 우량 대기업에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를 프라임 레이트라고 해요. 반면에 그 밑에 있는 라이보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라이보는. 은행 간에 돈이 필요하면 은행끼리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아요.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다고. 그런데 여기 뭐냐면 런던 어디예요?
국제 금융시장은 세 개가 있는데 제일 큰 데가 돈의 집합지인 뉴욕이고, 그 다음에 지금 빚이 졌지만 런던,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래요. 근데 돈은 뉴욕, 동경, 그 다음에 런던 이런 순이죠. 근데 썩어도 준치라고 런던이 아주 그런 건 있어. 런던인데 런던에서 그대로 보시면 서로 누구예요? 뱅크. 런던에서 은행 간에 오퍼드는 뭐냐면 이건 대출이에요. 대출을 오퍼드를 해. 많이 빌리는 걸 비드 이렇게 한다고. 빌리는 건. 오퍼드 레이트. 그러니까 런던에서 은행 간에 빌려줄 때 적용되는 금리를 라이보 그러는 거예요. 라이보. 그럼 뭐 상식적으로 이게 런던이 아니고 뉴욕 같은 뭐랄까? 뉴욕이 그대로 쓴 거지. 그러면 라이보가 아니고 리보. 홍콩이면 하이보. 동경이면 타이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뭐 별것도 아니지. 어쨌든 이런 금리가 있다. 근데 참고해. 이건 뭐 시험 문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자, 그러면 그 문제 풀기 전에 3페이지 가보시면 3페이지 가보시면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금리가 몇 퍼센트입니까? 그러면 7%입니다. 6%입니다. 이런 것이 거기 말하는 노미널, 쿼티드 이런 레이트예요. 명목금리예요. 명목금리. 그럼 명목금리는 어떻게 구해지느냐? 그럼 명목금리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제일 먼저 뭐냐면 거기 리스크 프리 레이트가 있어요. 리스크 프리 레이트. 맨 밑에. 이게 뭐냐면 위험이 없는 레이트야. 어떤 데 대출해주면 여러분들 전혀 뛸 염려가 없을까? 국채를 사면 뛸 염려가 없지. 아이 국가가 망하면 그 회사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보통 이게 뭐냐면 국채금리예요. 거기다 거기 뭐예요? 인플레이션 프리 레이트.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 레이트. 그리고 이걸 달리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그 리얼 리스크 프리예요. 리얼은 뭐예요? 명목금리일까요? 실질금리일까? 실질이에요. 실질금리야. 응? 실질금리. 거기다가 뭘 더하면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더하겠지. 인플레이션 레이트 더한 다음에 그 참고로 회사가 빌릴 때 여기에 부도날 가능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겠죠. 거기 디폴트 리스크. 그 다음에 1년짜리 빌려오고 3년짜리 빌리면 어떻게 더 빌릴까? 더 비쌀까? 어떻게 더 위험해? 3년치가 더 위험하죠? 그러면 기간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또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동성이 있겠죠. 예? 이걸 무슨 말이냐면 한 100억을 이렇게 채권을 발행한 거랑 5천억 발행한 거랑 어떤 게 더 유동성이 클까? 5천억짜리 더 크겠지. 언제든지 저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유동성이 작으면 프리미엄이 붙고 그 다음에 특별한 약관이 붙는 것에 따라서 유리냐 불리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실질금리에다가 여러 가지 추가해서 그것이 명목금리가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거기 리스크 프리 레이트를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위험이 없는 레이트는 뭐냐면 이거는 국채예요. 국채인데 우리가 미국을 보니까 미국의 국채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트레저리 빌, 그 다음 트레저리 노트, 트레저리 반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미국의 국채예요. 이거는 만기가 1년 이내, 이거는 1년에서 10년, 이거는 30년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이건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 레이트는 이퀄 뭐랑 똑같다? 트레저리 수익률하고 같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리스크 프리 레이트를 안 주면 뭘 찾으면 된다? 트레저리 수익률을 찾으면 된다. 오케이? 그러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페이지에 그 문제가 있어요. Q1 넘버 1 한번 풀어보시면 라이보는 실질 금리입니까? 명목금리입니까? 라이보는 쿼티드된 명목상의 금리죠. 명목상의 금리. 그 다음에 프라이메이트는 미국의 우량 대기업에게 빌려줄 때 적용되는 금리라고 했으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될 거고. 자, 그러면 3페이지 와서 보시면 거기
바한걸 3분의 2번에 피셔 이퀘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피셔라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학자. 피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여러 가지 공식을 만드는데, 이 중에 하나 나온 게 피셔 방정식인데,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1 플러스 R, 이건 명목금리예요, 명목금리. 명목금리는 어떻게 하면 1 플러스 R, 이거 실질금리예요, 실질금리. 곱하기 1 플러스 인플레이션, 이렇게 같은 거. 이렇게 같았다고. 그러면 이 식을 발견해낸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면 이거를 제가 정리해 볼게요.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1 플러스 R 플러스 I 플러스 R 곱하기 I,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R이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지워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지워질 수 있죠. 근데 이거는 클까, 작을까? 0.02 곱하기 0.02면 굉장히 작아지겠지. 그럼 이걸 무시해도 될까, 안 될까? 되겠지. 그럼 이거를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것이 그냥 거기 요게 딱 하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은행에 대출하는 예금 금리가 3%인데 2%인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3%다. 그러면 실질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년 이건 마이너스 1%가 되는 거지. 매년 손해는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자는 2% 받아도. 그러니까 이 컨셉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 꼭 시험과 관계없어도. 피셔 이퀘이션은 이걸 알아둘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니야. 제가 요것만 알아두면 되니까, 거기. 시험에 이것까지 안 나오니까, 그거. 명목, 큰 거는 R은 작은 거 플러스 R. 그래서 아까 요거랑 이해갑니까? 리얼에다가 인플레이션 더한 것이 맨 위에가 명목이 되는 거예요. 다 합친 게. 예? 이게 합친 게, 이게서 이게 합친 게, 이게 다 합친 게 리얼이 되는 거예요. 이게 R이 됐으면. 오케이? 쉽게 말하면. 여기 인플레이션까지 합치면, 여기 인플레이션까지 합치면. 오케이? 이해 갔습니까? 피셔 이퀘이션. 자, 그래서 그 밑에 퀘스천 한번 2016년 문제인데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보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만기에 따라서 영향 받을까 안 받을까? 1년짜리 빌릴 때하고 10년짜리 빌려고 똑같이 빌려주나요? 영향 받지요. 유동성도 영향 받지요. 예? 삼성전자에서 채권을 1조 발행하는 거랑 저기 어떤 조그만 기업체에서 50억 발행하는 거랑 50억 발행하는 건 자기가 되팔려 해도 팔 수가 없겠지. 쉽게 찾지 못하겠지. 그런 영향이 있겠죠. 그 다음에 relative seniority. 여긴 좀 거기가 seniority는 뭐냐면 거기 스페셜 카버넌트 프리미엄 거기에 들어간 건데 여러분들 그 시니어리티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부채에 보시면 회사가 망하면 이 채권자들이 달려든다고. 내 돈 내놔. 그런데 제일 먼저 받아가는 사람 누구예요? 물품 판 어카운트 페이어블이 제일 먼저 가져가겠지. 그 다음에 누가 가져가요? 채권자 가져가고 그 다음에 돈이 남으면 주주인데 주주 중에서 누가 먼저 가져가요? 우선주. 우선주가 자녀 재산에 우선권이 있어서 우선주 아닙니까? 그러면 채권자 중에서 이 채권자 중에서 거기서 특별한 약관이 있어요. 거기서 특별한 약관인데 뭐냐면 거기 시니어 서보디네이트 이런 요구가 있다고. 이걸 서보디네이트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냐면 후순위체. 그래서 옛날에 보면 동양지군 후순위체 사갖고 전부 다 맡겼다가 또는 어디에? 새마을금고 같은데 망했다가 후순위체 샀다가 쫄딱 망하지. 후순위체는 뭐냐면 회사가 망했을 때, 그 회사가 망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순서가 뒤에 있는 거야. 시니어는 우선권이 먼저 있는 거예요. 보통 시니어가 시니어, 주니어, 뭐 서보디네이티드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똑같으면 시니어가 더 금리가 높을까, 서보디네이트가 더 금리가 높을까? 어떻게 더 위험해?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후순위가 더 위험하잖아. 망하면 늦게 받으니까. 그럼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겠지. 근데 그러니까 A, B, C는 전부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C는 거기 스페셜 카버넌트 프리미엄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D는 EPS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죠.
물론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없겠죠. EPS가 크면 더 장사를 잘 생각 좋겠지만 간접적인 게 이 사지선다행의 답이 뭐예요? 그 중에서 제일 적정한 답을 찾는 거예요. 완벽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제일 적정한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요령이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아닌 걸 지워가는 게 훨씬 더 빨라. 아닌 걸 지워가면 뒤중에 2개 나면 한쪽에 홀짝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60점을 자기가 맞으면 대부분 사지선당이 어떻게 하냐면 공부를 웬만큼 하면 이지선당으로 바뀐다니까. 사지선당이 나온 게 아니고 그건 완전 공부 안 하는 사람이고 공부 조금만 하면 이지선당으로 바뀐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60점만 완벽하게 알면 시험 붙어요. 왜 나머지 40점 갖고 어떻게 해요? 홀짝 해도 붙지, 그거는. 찍는 거. 전혀 생소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어쨌든, 자, 요 문제는 그 위에 거를 잘 생각하고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이제 이 내용이 좀 와닿아요. 지금은 처음이니까 좀 와닿지 않는데 뒤에 이제 5장 공부하고 그러면 그때 와닿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오케이? 자, 그 밑에 4페이지 있는 거 박스는 잘 해놔야 돼요. 3페이지 있는 박스 4번. 그 다음에 이펙티브 레이트 그 공식. 자, 그 다음에 4번에는 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 이자율의 기간 구조 이론이라는 건데 거기 스트럭처니까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오는 두 번째 보면 일드 커브라는 게 나와. 일드 커브. 일드 커브는 수익률 곡선인데 여러분 수익률 곡선의 정의를 알아놔세요. 일드 커브는 그림을 잘 그려내요. 그림은 여기 그림이 나오면 생명이 뭐냐? Y축이 뭐고 X축이 뭐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럼 여기가 뭐냐면 일드 커브는 여기가 Y축이 일드야. 수익률. X축은 뭐냐면 이게 머추리티. 만기예요. 만기. 이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 관계. 그럼 만약에 여기가 1년, 여기가 5년, 여기 10년. 이 관계를 나타내는 거지. 이 관계를. 그럼 1년짜리는 여기가 있고, 5년짜리는 여기가 있고, 6년, 10년짜리는 금리가 이렇게 있다. 그럼 연결하면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예? 그러면 당연히 이게 1년짜리가 금리가 높겠어요? 10년짜리가 금리가 높겠어요? 어떤 게 더 위험해? 빌려주는 사람 중에서. 10년짜리 빌려주는 게 더 위험하죠. 그럼 위험하면 더 1년짜리 비해서 금리를 더 요구할까? 적게 요구할까? 더 요구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해. 이건 당연해. 그래서 노말이겠지. 노말 일드 커브에 당연하지. 이거는 10년짜리가 당연히 1년짜리보다 금리가 높은 거지. 누가 그러면 10년 빌려줘서 1년 하고 나서 또 있다가 또 1년 들고 가겠지. 똑같다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게 노말 일드 커브예요. 노말 일드 커브. 정상 수익률 곡선이에요. 정상 수익률 곡선은 단기보다는 장기가 더 금리가 높은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유, 있죠. 세상인데. 있지. 이론적이지만 있지. 이론적이. 이거는 정상일까 비정상일까? 이건 비정상이겠지. 단기가 높아. 1년짜리 금리가 더 높아. 10년짜리보다. 이건 비정상이지. 비정상은 영어로 뭐냐? 인버티드 또는 에브노멀 그래. 에브노멀. 인버티드. AB로 쓰지. AB. 노의 평식이 이게 접두어가 이거 에브노멀. 인버티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높은 걸. 그 용어만 하면 돼. 더 이상 뭐 물어보지도 않아. 깊게 물어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 USCPA는 깊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낮게 길게 넓게 물어봐.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막 깊게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것이 인버티드 일드 커브예요. 비정상 수익 곡선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는 언제 나타날까? 이거는 비정상인 거는. 이거는 거기에 나오면 이코노미 리세션. 경제가 불황일 때는 투자하려고 할까 안 할까? 장기도 투자 안 해. 그러니까 수요가 없죠. 금리는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데 장기에 대한 수요가 없어. 왜? 투자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상이 나. 언제 나오냐? 리세션. 경제가 불황일 때 일어나와요. 그럼 반대로 이런 것도 있겠지. 그냥 네 가지 정도가 있어. 이거는 수평이잖아요. 수평을 영어로 뭐라? 플랫.
플랫은 1년짜리 금리나 5년짜리 금리나 10년짜리 똑같아. 이건 어떻게 돼? 경제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누구든 모르는 거야. 이리 갈지 저리 갈지 방향을 못 붙잡고 있으니까 전부 다 그냥 잠잠히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지. 이걸 갖다가 플랫 일드 커브라 그래. 플랫 일드 커브. 그 키워드가 뭘까? uncertainty. 이건 키워드가 uncertainty예요. uncertainty. uncertainty. 자, 그 다음에 험트. 험트는 뭐예요? 아, 제가 아부다비 놀러 가니까 낙타가 많던데. 낙타가 어떻게, 낙타, 뭐로 생겼어? 낙타 호기. 낙타 호기?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하나. 단복낙타. 단복낙타.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단기와 장기는 낮은데 중기가 금리가 높은 거예요. 중기가 금리가 높은 거예요. 네? 단기와 장기는 낮은데 중기가 금리가 높은 거야. 이런 거는 제가 거기다가 안 써놨는데 언제냐면 여긴 중앙은행에서 갑자기 긴축을 시킬 때 나와. 중앙은행에서 갑자기 돈을 확 회수한단 말이에요. 회수하면 돈이 시중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돈이 없으면 돈의 가격이 금리가 올라가겠지. 그래서 거기다 하나. 중앙은행에서 갑자기 중앙에서 긴축을 실시하는 경우. 긴축이라는 건 돈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참고로.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이 형태를 물어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문제 나오면 이건 심플하지. 풀지 못할 뿐이 없어. 이거 잘못 풀 수가 없어, 이거는. 뭐. 예? 잘못 틀릴 수 없어, 이런 건. 한번 그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라고. 그거는 expectation CO리는 말이 모르는 건데 그냥 쉽게 말하면 기대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된다면 금리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금리가. 아까 3페이지 그 박스에 한 거 봐봐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되면 올라가죠. 괜히 올라간다면 금리가 단기하고 장기하고 어떻게 더 높아야 될까? 장기가 높아야 되겠죠. 오케이? 장기가 높아야 되겠지,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앞으로 점점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된다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혹시 이 책에서 다 커버되냐? 커버될 수가 없겠지. 어떻게 다 커버하게 되겠어, 100%는. 그럼 그 중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서 약간 유동성이 탄력적으로 대응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 3페이지에 있는 그 위에 그림 그걸 잘 이해해 놓으세요. 그거를. 응? 그걸 잘 음미해 보시라고요. 3페이지 겁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을 했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제가 이제 이게 생각하는 거랑 간혹 이렇게 말로 다 나오는 거랑 다른 경우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막 돌리다 보니까 내가 그런 경우인데 여러분들이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할만 하겠어요? 앞에 학생. 그래요. 쉬었다가 우리 공부를 많이 하려면 5분만 쉬면 되는데 어쨌든 쉬고 빨리 오세요. 늦게 오지 마시고.